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1번 문제부터 3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좌심방을 측정하는 시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심방에 혈액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에 혈액이 가득 채워져 있는 시기는 D번에 있는 엔드 시스톨릭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우심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단면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C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에이피컬 포챔버 뷰에서 라이트 아트리움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C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카디얼 색에 있는 정상적인 플루이드의 볼륨을 물어보고 있어요. 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페리카디움에는 일정량의 플루이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심장이 과도하게 팽창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 또한 이 사이에 마찰력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간에 있는 플루이드 역할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통 10에서 50 정도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수치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페리카디알 리뷰전이 있을 때 이 좌심방 뒤쪽에 있는 잠재적인 공간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영상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좌심방과 대동맥 주변에 잠재적인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좌심방 뒤쪽에 있는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블릭 사이누스라고 하고요. 다음에 대동맥 뒤쪽에 있는 공간을 트랜스버스 사이누스라고 합니다. 플루이드가 과도하게 채워지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잠재적 공간에도 플루이드가 채워지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심방 뒤쪽에는 오블릭 사이누스, 대동맥 뒤쪽에는 트랜스버스 사이누스가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페리카디얼 리뷰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좌심방 뒤쪽에 이런 식으로 확장된 부분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오블릭 사이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림과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내용 정리해 보면요. 레프트 아트리움 뒤쪽에 있는 공간을 물어봐서 정답은 C번에 있는 오블릭 사이누스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아래에 있는 인자들을 감소시켰을 때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되고 템포럴 레졸루션이 개선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미지 뎁스, 필드 오브 뷰, 넘버 오브 포커스 이러한 인자들을 감소시키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게 되고요.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면 템포럴 레졸루션, 시간 분해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트랜스미트 게인 같은 경우는 크게 관계가 없는 보기여서 정답은 D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프레임 레이트와 관련된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부분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영상이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프레임 레이트가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이미지가 한 번 만들어지는 시간이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몇 장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깊이가 낮은 경우, 깊지 않은 경우는 펄스가 한 번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 횟수가 금방금방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깊이가 얕을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으로 표현해야 되는 범위가 좁을수록 마찬가지로 영상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가 좋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깊이가 깊은 상태죠. 한 번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상 한 장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표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만큼 프레임 레이트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으로 초점인데요. 초점 같은 경우도 단일 초점, 하나의 초점만 사용할 때는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지만 여러 개의 다중 초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문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값들이 감소되었을 때 이미지 뎁스가 감소되어지고 필드 오브 뷰, 범위가 감소되어지고 포커스가 적을 때 결과적으로는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는 상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영상을 재현해야 돼서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상태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 풀이하실 때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PRF라든지 프레임 레이트, 템포럴 레졸루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하더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6번 문제부터 4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주파수를 증가시켰을 때 아래에 있는 인자가 감소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A번 보기 보시면 뎁스의 변화인데요. 주파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깊은 곳까지 투과하지 못하고 얕은 곳까지만 갈 수가 있어서 뎁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한 인자 A번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B번 보기 보시게 되면 어테뉴에이션은 감쇄가 되는 거잖아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깊이 투과하지 못하고 감쇄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B번이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마저 보도록 할게요. C번에 있는 빔 위드스, 빔폭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증가시켰을 때 이 빔폭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빔폭 값이 감소해서 C번 보기도 감소하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번 보기 보시면은 SPL과 펄스 듀레이션인데요. SPL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장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파장은 짧아지게 되고요.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 SPL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D번에 있는 인자 또한 감소하게 돼서 A번, C번, D번은 감소, 반대되는 B번 인자만 증가한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B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리에 서로 상관관계를 묻는 내용이어서 기본적인 개념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한 가지 개념만 참고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주파수가 높은 상태고요. 아래쪽은 주파수가 낮은 상태입니다. 높은 주파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빔폭이 좁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낮은 주파수는 빔폭이 넓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빔폭의 변화와 주파수의 변화 같이 그림과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내용 보시면은 성인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정답은 A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 주파수를 콕 집어서 물어보기보다는 주파수의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특정 주파수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답이 A번으로 되어져 있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2.5에서 5MHz까지 조금 넓은 범위의 주파수 음역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티슈 하모닉 이미징 기법을 적용했을 때 개선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A번인데요.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티슈 하모닉 기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깊은 곳까지 있는 영상을 잘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뎁스의 투과도 또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번에 있는 빔 위드스 같은 경우는 하모닉 기법을 적용했을 때 더욱더 좁은 빔폭을 나타내게 돼요. 이 빔폭이 좁아지게 되면 이러한 결과로 라테랄 레졸루션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화질이 좋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번 보시면 여기 있는 하모닉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부에 발생되는 허상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조금 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명확한 경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번부터 D번까지의 보기들은 이 기법을 적용했을 때 개선되는 인자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관계없는 것은 A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A번 영상 같은 경우는 하모닉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쪽 영상이 하모닉 기법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가까운 쪽뿐만 아니라 또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이 선명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모닉 기법을 적용했을 때 이러한 경계에 대한 대조도가 증가되어져 있고 혈관 내부에 있는 불확실한 부분들도 보다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보다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을 잘 유출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부의 허상들을 개선시켜준 역할을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펄스 웨이브 도플러의 특징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A번인데요. 펄스 도플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엘리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엘리멘트에서 송신과 수신을 담당하고 있게 돼요. 이 두 개의 엘리멘트를 사용하는 것은 펄스가 아니라 컨티뉴 도플러 방식에 적용되는 문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없는 것은 A번이고요. B번 보기 보시면 레인지 레졸루션,
이제 펄스 도플러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C번은 엘리어싱이 발생한다. 엘리어싱은 컨티뉴에서 발생하지 않고 펄스에서만 발생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게 되죠. 다음 내용 보시면 디아스톨릭 펑션, 이완기 평가할 때 보통 펄스 도플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심장 초음파에서는 보통 마이트랄 밸브, 승모판으로 진입하는 곳에 펄스파를 적용을 해서 EAB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완기파를 얻게 돼서 이완 기능을 평가하는데 펄스 도플러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D번 보기는 맞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틀린 보기는 A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는 펄스파와 관계가 있는 보기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컨티뉴 도플러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A번과 B번 같은 경우는 컨티뉴와 관계없이 펄스와 관계 있는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C번과 D번 보기가 컨티뉴 연관이 있는데 이 D번 보기, 거리의 모호성 같은 경우는 컨티뉴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컨티뉴의 대표적인 장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D번 또한 틀린 보기고요. 정답은 C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티뉴의 가장 큰 장점은 반접 현상,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정답 C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1번 문제부터 4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은 칼라 도플러와 관계가 없는 보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칼라 도플러 기법 같은 경우는 펄스 웨이브 도플러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멀티 게이트도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C번 보기 중요한데요. 칼라 도플러에서 얻게 되는 신호값은 중간 속도 값을 얻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이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중간 속도라는 표현이 칼라 도플러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는 D번인데요. 네, D번 보시면은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앞서 A번 보기에서 칼라 도플러는 펄스 도플러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펄스에서는 엘리어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D번 보기는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보기는 D번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칼라 플로우 도플러 맵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녹색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와류가 나타날 때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방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연관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정답은 C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리언스 맵이 터뷸런스 플로우, 와류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거든요. 관련된 영상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칼라 도플러는 색조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탐촉자로 다가오는 것은 빨간색, 멀어지는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혈류의 방향을 기준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미나 플로우, 잔잔하게 흘러가는 플로우인지 아니면 좁은 구간에서 터뷸런스하게 와류가 형성될 때 사용되는 베리언스 맵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 쪽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잔잔하게 흘러가는 플로우를 나타낼 때 표현되는 색상이고요. 밝은 노란색과 녹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는 와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양옆으로 사용되어지고요. 이러한 상태의 칼라 맵을 베리언스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문제에 설명드렸듯이 녹색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터뷸런스 플로우가 나타나게 되면은 베리언스 맵과 연관이 있다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칼라 플로우 도플러의 프레임 레이트를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분해를 개선하고 싶은 방법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 인자들을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이것과 관계없는 보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인자들을 감소시키면 프레임 레이트와 템포럴 레졸루션, 시간 브레이닝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필드 오브 뷰, 큰 사이즈보다는 사이즈를 줄였을 때 표현해야 될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서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미지 뎁스, 깊은 곳에 있는 구조보다는 얕은 곳에 뎁스를 설정할 때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할 수 있겠고요. 라인 덴시티 마찬가지로 라인 덴시티가 많은 경우보다는 얼마 없을 때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것은 A번과 C번, D번이고요. B번 보기, 칼라 게인은 여기는 프레임 레이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라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최대 속도를 얻을 수 있는 도플러 앵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A번이고요. 각도가 없이 혈관과 나란하게 위치했을 때 가장 높은 속도의 혈류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앵글이 들어가지 않고 혈류 속도와 각도가 없는 상태일 때 가장 높은 속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앵글이 있을 때는
혈류 속도가 좀 감소하게 나타나야 되겠고 90도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속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는 최소한 60도 미만으로 각도를 유지해서 검사하는 게 도플러 검사 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90도일 때는 속도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플러의 하이패스 필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제거되는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B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높은 진폭의 시그널이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했을 때 제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6번 문제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샘플 게이트의 랭스를 증가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음파 검사 진행을 할 때 이 샘플 게이트 이런 식으로 위치해서 속도 값을 얻게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들의 범위를 넓혀주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 B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스펙트럼 자체에서 스펙트럴 브로드닝 현상이 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추가적인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시는 영상이 이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사용해서 얻게 된 스펙트럼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혈류 파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스펙트럴 윈도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에서 4mm 정도의 샘플 게이트 값으로 혈류 속도를 얻게 되면 이런 식의 일반적인 파형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반면에 여기 있는 샘플 게이트의 크기를 넓게 확장시켜주게 되면 얻게 되는 혈류 정보 신호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류 정보 신호가 높게 측정이 된다면 가운데 있는 스펙트럴 윈도우가 이런 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이런 변화를 스펙트럴 브로드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보통은 2에서 4mm 정도의 샘플 게이트를 사용하지만 여기 있는 부분을 넓게 설정하게 되면 표현되는 스펙트럼의 색깔 또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이런 스펙트럴 브로드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활한 혈류보다는 혈관이 좁아져서 만들어지는 와류가 형성되었을 때 마치 소용돌이 치듯이 빠르게 흘러가는 혈류 속도가 표현될 때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럴 브로드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혈류 속도의 범위를 측정할 때 또는 와류를 측정할 때 이런 스펙트럴 브로드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반접 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관계가 없는 테크닉을 물어보고 있어요. A번 보시면 벨로시티 스케일을 증가시켜준다. 스케일을 증가시켜주게 되면 그만큼 넓은 범위의 속도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반접 현상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A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B번에 있는 도플러 트랜스미트 게인을 감소시켜준다.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엘리어싱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플러 게인을 조절하게 되면 밝게 나타나는지 또는 어둡게 나타나는지 이런 식의 밝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될 뿐이고요. 신호 자체를 높고 낮게 얻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영상에 밝고 어둡게 표현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개념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보기는 B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C번 보기 보시면 이미지 뎁스를 감소시킨다. 깊이가 깊은 곳을 반복하게 되면 PRF 값, 이 값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PRF 값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나이키스트 주파수도 감소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엘리어싱이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깊이가 줄어들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PRF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PRF가 증가하게 되면 나이키스트 주파수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엘리어싱이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번에 있는 뎁스를 감소시킨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번 같은 경우도 엘리어싱을 조절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개념이죠. 틀린 보기는 B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이제 스윕 스피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 M모드 사용해서 스윕 스피드를 사용할 때 스탠다드로 사용되는 수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B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50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스윕 스피드 값을 높였을 때와 줄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는 값이 낮은 상태고요. 옆쪽에 있는 그림은 값이 높게 설정된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값을 낮게 설정했을 때는 여러 개의 스펙트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값을 높게 설정했을 때는 여러 개 중에서 일부 하나의 스펙트럼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펙트럼, 예를 들어서 환자가 부정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정맥은 정상적으로 맥이 잘 뛰는지를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보고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스피드 설정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 중에서 특정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하기 위한 메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스피드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검사 환경, 내가 얻고자 하는 검사 수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라테럴 레졸루션, 측방향 분해능을 개선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찾아보면 A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탐촉자의 직경을 증가시켜주게 되면 여기에 따른 빔폭이 같이 증가하게 돼요. 빔폭이 증가하면 라테럴 레졸루션은 감소하기 때문에 A번은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포커스를 증가시키거나 주파수를 증가시키고 또는 하모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측방향 분해능을 개선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인 내용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탐촉자에서 이런 식으로 빔폭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빔폭 안에 두 개의 구조물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빔폭이 좁아지는 구간, 가운데 보시면 빔폭이 좁아져 있죠. 이렇게 빔폭이 좁아지게 되면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영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빔폭 방향에 따라서 각각 구조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측방향 분해능이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빔폭이 좁을수록 이러한 작은 피사체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빔폭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탐촉자의 직경이 감소되어야지만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변화가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동적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C번에 있는 컴프레션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짝지어주는 기본적인 키워드라서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1번 문제부터 5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분해능 중에서 검사자가 조절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D번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엘리베이션 또는 슬라이 시크니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머지 항목들에 비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검사자가 이제 장비 패널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엑시알과 라테랄, 대표적인 공간 분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파수를 높여주거나 또는 포커싱을 함으로써 영상의 분해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탐촉자 자체에서 이 두께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검사자가 조절하는 것에는 좀 다소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단순하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멀티플 에코라는 표현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있는 보기는 A번 다중반사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강력한 두 개의 반사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반사체에 의해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반사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따른 결과로 멀티플한 에코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 다중반사 허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멀티플한 에코라든지 또는 강력한 두 개의 반사체 이러한 표현들이 연관된다는 점 영상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허상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더블 이미지 스트럭처라는 표현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빔 방향의 변화라는 표현이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심장 초음파에서 나오는 패턴은 정해져 있긴 한데요. 보통 이제 에올틱 밸브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에올틱 밸브에서 발생하는 더블 이미지 현상과 그리고 방향 전환과 관계가 되는 것은 B번에 있는 굴절 허상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그림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하나의 에어틱 밸브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빔이 쭉 진행을 하다가 둥그스름한 부분을 만나게 되면서 굴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굴절 현상에 의해서 바로 옆쪽에 또 하나의 밸브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더블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이 굴절 허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빔의 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또는 밸브가 또 하나 보여지는 가짜 밸브가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굴절과 관계된 내용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프로스테틱 밸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트랄 밸브 쪽에서 발생된 역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이 허상에 의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제한을 두었는지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이 프로스틱 밸브를 사용했다는 것은 뒤쪽에 발생되는 쉐도잉에 의해서 역류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계되는 보기는 B번에 있는 쉐도잉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마이트랄 밸브 위치 쪽에 프로스테틱 밸브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강한 반사체이기 때문에 고에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뒤쪽에는 어둡게 쉐도잉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쉐도잉이 동반되게 되면 뒤쪽에 발생되는 역류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인공판막에서는 대표적인 허상으로 쉐도잉이 동반될 수 있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셀라인을 사용한 컨트라스트 영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한 평가 기법과 관계가 없는 항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셀라인을 사용했다는 것은 IVC를 타고 우측 심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측 심장을 조형하거나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는 이 션트를 평가할 때 이 셀라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B번, C번, D번은 이런 항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A번이 관계없는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올틱 리거지테이션,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심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내용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오른쪽 심장이 조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셀라인을 사용해서 평가한 모습이고요. 옆쪽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왼쪽 심장이 조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세 기포를 사용해서 평가한 모습이다라고 구분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자 하는 구조물이라든지 질병에 따라서 미세기포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셀라인을 적용해야 되는지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내용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6번 문제부터 6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 보시면 좌심실을 조형제를 사용해서 조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조형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래 보기 보시면 여러 개의 조형제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이 있을 때 우측 심장만 조형할 수 있는 조형제가 있고요. 폐를 거쳐서 좌측으로 넘어가서 이 좌측 심장을 조형하는 조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식염수, 셀라인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좌측 심장 같은 경우는 미세기포라는 표현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내용을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여기서는 좌측 심장을 조형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측 심장에 조형되는 이 셀라인과 관련된 A번 보기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B번과 C번, D번 같은 경우는 미세기포를 사용하는 조형제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참고적으로 명칭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측과 좌측을 구분하는 이 조형제의 차이점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왼쪽 심장을 조형하고 있는데 심천부 쪽에서 스월링이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초음파사가 조절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이게 어떤 부분인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게 되면 심장 천부 쪽에서 이렇게 조형제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어둡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마치 소용돌이 치듯이 지금 이제 사진이라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습들이 영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용돌이 치는 허상이다 해서 스월링 아티팩트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자를 조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영상이 조형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절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비에 있는 MI 값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MI 값은 메카니컬 인덱스라고 해서 기본 값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야지만 조형제로 사용되는 이 미세기포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MI 값이 높게 설정되면 미세기포가 파괴되고 이런 식으로 파괴된 부분들이 어둡게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조형하기 위해서는 MI 값을 줄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조형제를 주입하는 속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형제를 주입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면은 골고루 조형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형제 주입 속도를 높이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집속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역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집속이 일어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영상을 얻을 수가 없게 되겠고요. 이러한 집속의 위치를 보고자 하는 구역에 잘 맞추는 것 또한 여기 있는 스월링 아티팩트를 개선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I 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다시 내용 보시게 되면 이 A번에 해당되는 부분들 송신 게인을 조절한다. 좀 말이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요. 쉽게 이제 MI 값을 줄여준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메카니컬 인덱스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B번 보시게 되면 조형제 주입 속도를 느리게 한다. 틀린 보기죠. 오히려 좀 더 빠르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번과 D번 관계없는 보기고요. A번 정답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 활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과 연관되는 기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간단한 내용이어서 정답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D번이고요. 발살법을 사용하게 되면 정맥 활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켜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머지 A번부터 C번까지는 오히려 정맥 활류를 증가시켜주는 것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니버와 관련된 부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춰주면서 빈맥을 유발할 수 있는 것과 연관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A번이고요. 보시면 이제 아밀니트레이트를 흡입하게 되면 혈관 확장이 일어나게 돼요. 이 혈관 확장에 따라서 정맥 활류가 감소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보상작용으로 심장 박동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정맥이 감소했기 때문에 혈압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겠고요. 연관되는 내용은 A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하이퍼트로픽 오브스트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 비유성 폐쇄성 심근병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물 같은 경우는 베타 차단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수를 줄여주는 것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근이 비유하게 되면 과도하게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여줄 수 있는 베타 차단제를 사용해서 조절하게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베타 차단제는 A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약물의 명칭과 함께 대표적인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에피네프린과 도부타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심장 박동을 증가시켜주는 약물이라서 관계없는 보기고요. 이번에는 라시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유성 심근병증보다는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을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심장이 확장되어져 있고 내부에 혈액이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이 상태는 혈액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전부하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뇨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전부하를 낮춰주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비유성 심근병증에서는 베타 차단제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추가적인 내용 설명드리게 되면 이 비유성 심근병증을 치료할 때는 이 두꺼워진 부분을 절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이쪽에 알코올을 주입해서 이쪽 조직의 움직임을 저하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추가적으로 삽입형 제세동기를 사용을 해서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문제에서는 약물을 물어봤기 때문에 A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다양한 수술적 기법들을 통해서 비유성 심근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 내용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뒤쪽에 설명되어져 있는 에코백 해설 강의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